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이상훈 앵커를 대신해 생방송 아침엔 매일경제를 진행한 정광재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아침 주요 신문 1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초호황입니다. D램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한 축인 낸드 플래시 가격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반도체 시장 활황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과거에 발목 잡힐 수는 없다면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한일과 남북 또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야권의 이른바 제3지대 단일 후보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확정됐는데 최종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단일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는 영화 미나리의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 소식이 담겼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80%가 넘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건 지난해 기생충에 이어서 한국 영화로는 두 번째입니다. 영화 제목이 왜 미나리냐고요? 미나리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아주 생명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대화 유인책 없이 화해 손짓을 했다. 이런 해설을 담았는데요. 3.1절 기념사는 지난해보다 유화적 기조를 유지했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도 담겼는데요. 신경민 의원님은 어제 3.1절 메시지 대체적인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해외에서도 주목을 많이 해서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하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화적인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나왔지만 일본의 반응도 예상대로입니다. 일본은 확실한 걸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뭔가 액션으로 보여달라. 말로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3.1절 기념사가 무슨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요. 네. 앞으로 도쿄올림픽이 향방에서 이 3.1절 기념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7월에 개최 예정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개최 여부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좀 시끄럽긴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가 글로벌하게는 좀 잦아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고 한번 도쿄올림픽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아일보 5면에서도요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과 북미 대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일 관계 메시지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좀 분석을 해봤더니 2017년에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나온 메시지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일본 정부와 대화 나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유화적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는데 이기재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겠어요? 예, 지금 그 한일 관계가 지금 1965년 우리 양국의 그 관계 정상화 이후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이제 어제 기념사를 통해서는 이제 그 전에 한일 관계에 대한 최악의 평가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대화 메시지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네. 사실 그 이후에 해법 제시가 없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이 결국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협정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고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 해산시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위안부 협정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서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좋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네. 해법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해법 제시 없이 과거에 대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협정에 대한 전면적 부인만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그러면 한국 정부의 대안은 뭐냐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 협정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협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에 대한 어떤 해법 제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화 제시를 대화에 대한 어떤 뜻을 표했지만 그 관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경향신문에서 좀 다뤘습니다. 대일 대화 의지는 분명히 했는데 이 현안을 풀 해법은 제시 안 했다라는 평가를 내린 거죠. 장윤미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3.1절 기념사에서 이 한일 양국 관계를 이제 유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총론을 분명히 선언을 했고 예. 사실상 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뭐 언급된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 7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뭐 한일 그리고 이제 북일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계기로 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사라는 그 특성상 예. 우리나라의 그 3.1절 운동을 기념하는 상황에서 아주 매우 구체적인 한일 간의 어떤 양국 관계 개선책을 내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이런 총론격인 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일 양국 이 세 나라의 관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이런 흐름에 맞춰 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지금 강창일 주일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풀리고 있지 않으니 국가가 한국이 먼저 이들에게 배상을 하고 나중에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자는 뭐 이런 이슈도 계속 구체화된 안들이 거론되고 또 추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3.1절 기념사에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해서 유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런 네. 방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나온 3.1절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대일 메시지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취임 초기에 강경 기조와는 좀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 변화된 대외 여건이 감안된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반응도 그래서 궁금하죠. 조선일보 사면 보면 일본 관방장관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를 두고 평가를 했는데 한국이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좀 던졌는데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장혜찬 평론가님. 근데 저는 사실 뭐 일본의 요구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일 관계 기조가 3.1절 기념사 발언에서 바뀐 부분은 모든 언론들이 지금 다 같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 리더십의 책임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말이나 입장이 이렇게 기념사에서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내에도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에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2015년 박근혜 정부에 맺어졌던 이 한일 협정 같은 경우 위안부 협정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예.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협정의 법적 근거를 인정한다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해당 2015년 위안부 협정에 반대해왔던 이 피해 할머니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강경한 기조로 일본에게 반성을 또 추가적으로 촉구를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바꾸게 되면 그분들을 위안부 피해 단체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다시 설득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생긴 것이고요. 네.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대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말씀해 주신 이 강창일 주일대사 같은 경우는 대위 변제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입장을 해당 재판을 이제 소송을 시작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과연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들은 국내 정치의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변화, 초기에는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점, 그리고 지금 들어서는 이 남북관계 돌파구와 바이든 행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한일 관계에 또 급격히 변화의 키를 쥔 점이 국내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상당히 설득을 해야 되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라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가해자 측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 변환도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제 굉장히 큰 정치적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영선 후보가 또 제3지대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4월 7일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제 불과 3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또 야권에서는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됐지만 또 국민의힘과의 오랜 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화 과정도 앞두게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일단 박영선 후보의 이 여권 후보 네. 확정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이건 그 사이 여론조사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예. 7대 3이냐 8대 2냐의 결정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보면은 이제 7대 3 네. 정도로 물론 여성 가산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 7대 3 정도로 대충 얘기해서 결과가 나온 건 이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3월 1일까지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3월 4일 이후 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야권 단일화는 좀 예측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단일화가 지금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알 수 없는 짐작하기 힘든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어저께 그 표 분석을 보면 예. 결국은 여권이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길 후보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당원들도 그렇고요. 일반인으로서도 투표에 참여한 분들은 예. 이길 후보가 나가야 된다 해서 박영선 후보에게 상당히 많은 몰표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이 조사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평가시네요. 네, 그렇죠. 박영선 후보가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된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개표 결과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고 세계 표준 도시 KCT 서울의 미래 좌표를 찍는 선거입니다. 봄과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 한 사람의 가슴에 1천만 개의 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5면에서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보 확정 소식을 다뤘는데요. 이변이 없었다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울 시민에게 기쁨을 드리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화두가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시민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박영선 후보도 하고 있는 것 같죠, 정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이력, 경제부 부장을 기자로서 거쳤다는 그런 이력, 그러면서 네. 또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한 반값 아파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이게 자가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는 점에 굉장한 방점을 찍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실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후보자가 이제 확정되는 순간 부동산 이슈는 경제 정책 부분에서 상당한 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아마 박영선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예, 뭐 21분 정책과 함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네. 생각해 보니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신경민 의원님과 이제 같은 소속사의 네, 언론사 네. 선후배로 꽤 오랜 기간 같이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고요. 네. MBC에서 인연을 맺었고 또 민주당에서 인연을 맺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죠. 어떤 후배였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 박영선 당시 부장, 부국장까지 잠깐 지내고 바로 넘어왔는데 박영선 기자와 일하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본인의 그 주장이 굉장히 세고요. 예. 또 본인이 뜻을 세우면 결국은 관찰을 시키고 마는 그런 돌파력, 추진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고 정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예. 그리고 구로에 지역구를 두고 난 이후에도 그 저력은 그대로 발휘가 됐고요. 서울시장도 지금 3수 끝에 된 거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과 2번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힘으로 입성을 한 거죠. 네. 후보 자격까지 입성이 된 거고 이제 정말로 어려운 싸움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네. 돌파력은 뭐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돌파력이죠. 세계일보 3면도 뭐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평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수 끝에 본선 티켓을 쥐었다고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3수인가 봤더니 무려 10년 전에 2011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이 될 때 한번 경쟁을 했었고 2018년에 한번 경쟁을 했었어서 3수 끝에 본선 티켓을 쥐었다는 거고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공세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야권의 행보도 살펴봐야겠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겨뤘던 제3지대의 단일화 경선 후보 과정에선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득표를 올렸는지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야권의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까지 가겠다라는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기재 교수님, 이 제3지대 단일화도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워낙 표가 많이 차이 났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이제 결과를 이제 밝히지 않기로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여론조사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에 응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본인이 굉장히 이 품이 큰 정치인이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을 끝까지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과거와 다르게 성장했음을 토론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했다는 평가도 실제로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 정말 어떤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서 민주당과 겨룰 것인지 그거 가장 중요한 일합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권이 전체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여당을 이기기 힘든 그런 선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힘을 합칠 것인가, 그리고 또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과정을
원만하게 과정에서 잡음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장해찬 평론가님, 이 안철수 후보야말로 굉장히 이제 2011년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을 때부터 10년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고 결국엔 다시 돌고 돌아서 서울시장 후보로 왔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여론조사 분석 등을 해보게 되면 예. 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도요. 서울에서 도심권, 용산을 포함한 도심권과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에서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서남권이나 서부권, 서울의 서쪽에서도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준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중도라는 게 우리가 보수 진보 사이의 중도라고 하면 좀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 보이기 쉽지만 지역으로 나눠봤을 때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 표를 가져올 만한 그런 파급력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세대적으로 봐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확실히 60대 이상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네.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와 30대, 사실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에게 넘어갈 그 세대에서 표를 많이 받는 경향들이 이전의 선거 등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단일화 경선의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것은 예. 그러한 강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재보궐선거나 이런 경선 선거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국민이나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같은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의 밑바닥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고 있느냐. 그 조직력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보다는 월등히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 파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대1 단일화 경선에서 100%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 의원님, 그러면 네. 지금 장해찬 평론가 얘기대로라면 일단 여론조사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중도 확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본다면 박영선 후보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네. 됐잖아요. 본선 경쟁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확정된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단일화됐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위기감을 느낄까요?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더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건 확실하고요. 네. 국민의힘 쪽의 두 후보, 현재 2강 체제니까요. 예. 2강 이야기니까 2강 후보들은 그 면에서는 금방 장 평론가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컨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네. 결국 시끄럽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또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몇 번을 달 것이냐, 또 문구는 1차, 어떻게 할 것이냐, 또 1차 토론에서 안 후보가 어떤 정도의 경쟁력을 보일 것이냐, 네.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또 2차 토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2차 토론에서 안 후보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일화 지지 내지는 강요하는 세력이 국민의힘 쪽에 존재하느냐라는 것도 한 변수가 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야권 후보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안 후보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만은 10년 동안 정치판을 헤매고 다녔는데 동정표가 있어요. 네. 10년 동안 고생했다. 많이 고생했다. 뭐 이런 동정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그 싸움은 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고려해 볼 때 예.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승패는 여론조사로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은 매우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요. 해봐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기재 교수님 뭐 말씀. 그 뭐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은 뭐 우리 신경민 의원님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도 확장성에 있다는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뭐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보수층,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지지층과 또 안철수 후보가 늘 주장했던 중도 예. 중도 실용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꺼려하는 부분에 대한 지지층이 있다는 것은 뭐 확실한데 예.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겠죠. 그러나 투표는 현실적인 그 어떤 행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투표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11년에 박원순 그 시장의 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어떤 사전 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표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50% 중반의 투표율을 보인다면 결국은 누가 투표장에 가장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중도 성향의 그 어떤 유권자들이 예. 투표장에 많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꼭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나갈 것인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심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견제해야 된다는 유권자의 마음을 누가 끌어낼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안철수 후보가 그게 꼭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네. 이런 점도 좀 지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경선은 지금 굉장히 박빙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주 그 아까 지금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강 체제라는 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고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작다 그래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그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네. 오늘 내일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지금 두 후보가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를 편드는 발언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그 여론조사들은 여러 그 지표를 통해서 굉장히 박빙이다. 다만 네. 그 지금 나경원 후보가 실제로 그 여성 가점 10%를 안는 문제 그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어쨌든 지금 토론이 좀 진행되면서 예. 오세훈 시장이 캠페인을 잘 끌고 가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여론조사는 예.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어떤 변수가 벌어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번의 경선 결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제3지대는 경선 결과가 나온 거고요. 국민의힘에선 어떤 후보가 확정이 돼서 나중에 이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될지 궁금한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껄끄러운 관계에 있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를 함께 보시죠. 야권 단일화가 누가 되든 간에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설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다 하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입당해서 2번을 달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마 뭐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선거는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엔 선거 참여율이 좀 낮기 때문에 어느 당적을 갖고 나오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그 어조가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 국민의힘 후보가 당연히 이제 나가야 되고 네. 3자 대면으로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 안철수 대표가 2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예. 다소 이제 완화된 안철수 대표를 끌어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 과정이 순탄하게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과정으로 끝내 좀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인데 일단 안철수 대표가 파급력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중도표를 지금 여당도 지지할 수 없고 야당도 지지할 수 없는 그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평가받는 것이고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그리고 기호 2번을 다는 순간 그 중도 포섭력이 상당히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탄핵이나 기타 등등에서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태도에 있어서 아직 중도층이 지지를 공식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선거 국면을 본인의 정치적인 평가 그리고 미래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만약에 국민의힘 이 후보가 옹립이 되어서 승리까지 한다면 본인도 정치적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런 수순은 조금 접어든 것 같고 그렇다면 최소한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평가받는 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국면상 사실상 이 단일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지금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자,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 잡음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극적으로 단일화 과정이 성공이 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지지세가 확장되는 그런 현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권에선. 장해찬 평론가님은 전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바로 그런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비단 김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단일화를 가능한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요. 예.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 최종 등록까지 국민의힘 3월 4일에 후보가 나오게 되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 2주의 시간을 최대한 길게 다 쓰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구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후보의 경쟁력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누가 후보로 적합한가를 묻자 이런 식의 기싸움이 이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종식하기 위해서는요. 이 같은 기싸움 끝에 누가 야권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이 제1야당이 국민의힘 후보로 2번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의 여러 다툼에서 이어졌던 이 상처, 이를테면 안철수 대표를 좀 더 지지했던 중도 유권자나 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 유권자 사이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봉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하나의 따로 떨어진 이 지방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보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대선에서도 야권의 유기적 결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시기의 문제나 문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국민의힘이 통 크게 양보를 하고 대신에 최종 후보가 되면 기호 2번을 달겠다. 이 같은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양보를 한다면 네. 각자 하나씩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나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월 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확정이 되고요. 3월 19일에 서울시장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니까 4일 확정 이후 한 보름 정도는 아마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를 보면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650만 원. 그래서 이 65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50만 원 최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여당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당정이 확정한 바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최대 6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물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커졌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 가지고 되겠냐 논들 많이 하시겠지만 정부가 예산에서 내지는 국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굉장히 큰 액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것도 분명하고요. 예. 이 간극은 꽤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국회 일정이 확정이 돼 있는 만큼 이 액수는 뭐 그대로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임대료 문제랄지 전기료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액수로서는 저는 좀 최대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요. 영업 금지된 업종에는 500만 원, 또 영업 금지 제한에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계속 영업 제한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고요. 기존의 추가 경정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됐고 선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집합금지업소에 최대 650만 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5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좀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기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노점상 지원이 이제 처음 이제 제기되니까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세금 안 내는 노점상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네. 사실 뭐 그 자영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네. 노점상도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네. 결국 인구의 활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가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내냐 안 내냐의 문제만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 일반 그 근로소득 하시는 예.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어쨌든 면세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직장인들도 결국 나중에 세금을 다 돌려받는 분이 한 37%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얘기하면 직장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안 내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세금에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 그리고 그게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그 노점상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분에 대한 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대학생들 장학금 지원 부분에 저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건 좀 약간 이중 지원의 좀 성격이 있고 예.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강의로 돌아서면서 사실 대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한 등록금 환원 요구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근데 대학이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한 5% 정도를 이렇게 그 등록금을 이제 삭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전 대학생에 대해서 어떤 장학금 혜택을 준다든가 네. 이런 차원이 맞지 이게 이번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중지원 형태는 조금 그 말 그대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대학생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도 많고 노점상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아니라도 부가가치세는 뭐 전 국민이 소비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4면 기사는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소식에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재정을 정부가 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세안과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어딘가에선 돈을 가져와서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서든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당의 지도부는 증세 없다 이렇게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재난지원금발 증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뭐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약화됐고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금을 좀 더 거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윤 변호사님, 이런 소득세와 부가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증세가 없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20조 원에 육박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면에서는 분명히 증세를 구체화해서 이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그럼 부가세를 올리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하면 자동으로 징수가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1, 2%를 높여서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마련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부가세가 70년대에 이제 그렇습니다. 10%로 확정이 됐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부가세를 좀 이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뭐 한 2%포인트 정도 올리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었죠. 다른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의 어떤 입법례를 참고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19 국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모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플랫폼 업체랄지 아니면 여타 대기업 등은 굉장히 호황을 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증세 방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증세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증세와 관련해서도 어떤 뭐 한시적인 증세라기보다는 이런 재정 확보를 장기화해서 갖고 가고 있는 만큼 예. 증세를 재편하는 그 방안 역시 장기적으로 재원을 좀 두루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증세라는 게 정말 정치권이나 사회에선 뜨거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2015년이던가요. 이제 이 과거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 얘기를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충돌을 빚으면서 아주 사단이 나기도 했었는데 여튼 여당 지도부에서는 증세 없다 선긋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하면 이게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걷어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선거를 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증세 이야기를 본격화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요. 곧장 이제 대선이 1년 남은 스케줄로 가동되기 때문에 네. 어느 타이밍에서건 사실 지금 국면에서 증세 카드를 꺼내기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예. 만약 여당이 이 확대 재정으로 인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네.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편법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하는 것, 전 이것을 편법이라고 보고요. 네. 그동안 여당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쓴 것을 경제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세금을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네. 재정도 많이 쓰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국채를 또 발행하고 있죠. 그리고 2021년도 국가 예산이 558조에 다다르는데 네. 예산의 규모도 전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3, 4년 만에 100조 이상, 1년에 예.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채워 넣어야 하는 방식을 증세, 정직한 증세로 국민들에게 똑바로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국민 여론이 반대하게 된다면 네.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말 공제, 연말 정산에서 공제 비율을 축소한다던가 5월에 종합소득세 공제에서 지금은 주어지고 있는 공제 액수 등을 네.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 편법 증세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정직한 증세와 거기에 따른 국민의 심판 내지는 평가를 겸허하게 지금의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1년 안에 증세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각각의 재임 기간 내내 이 적자 국채를 한 170조에서 180조 정도 발행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예상되는 적자 국채 발행 액수가 400조가 넘습니다. 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액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어쨌든 돈을 더 내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안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든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세금을 내가 어느 정도 더 낼 용의가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사면 기사 한번 볼까요? 국가의 돈 씀씀이와 관련한 기사여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이 과정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사실 경제성이 좀 부족한데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적 목적으로 신설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부울경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가덕도 특별법은 잘못됐다. 5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부울경 지역이라면 사실 이 가덕도 공항이 신설될 경우에 가장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건 보면 지금 현재 사타하고 예타 문제뿐만 아니고 예. 국토부가 보고서를 낸 게 반대 의견을 안정성 문제 특히 그리고 예산 문제가 잘못됐다. 7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28조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 내용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뭐 바꿀 수는 없고요. 예.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되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은 최소화하고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네. 지금 이 입법 과정에서도 그 타당성 조사 부분을 완전 면제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 면제하지는 않고 사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네. 이게 이제 당연한 절차죠.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을 했고 7조하고 28조로 이렇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예. 정부하고 여당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면서 가는 것이 국민 여론에 부합해 보입니다. 네. 이기재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의견이 52%예요. 그러니까 부울경에 새로 만드는 공항인데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이 지지도가 높았다는 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정부 추진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론조사가 예.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예. 이게 결국 이제 정당 대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울경의 찬성률이 7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가덕도 특별법의 통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 네. 저는 물론 가덕도 특별법 즉 말 그대로 좀 더 절차를 좀 제대로 진행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떤 안정성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경제성 문제에 대한 네.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울경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것만일까라고 볼 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에 방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에 방문한 걸 선거 개입이라고 야당에서 크게 반발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울경의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반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선거에 임박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부울경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난지원금 뿌리죠. 또 이 네. 가덕도 신공항 발표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예. 계속적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유권자인 국민들은 또 수혜를 받는 층에서는 그걸 원하는 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 있죠. 왜 고무신 돌리는 선거 있었을 때 예. 고무신은 받고 표는 딴 데 찍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어떤 뭐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해 있어서 그때 그 뭐 자유당 선거라 그러나요? 자유당 선거 때와는 뭐 많이 다르겠죠. 중앙일보 오면 기사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었어요. 국민의힘이 총선 대자비를 우려해서 입장이 어정쩡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사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좀 제동도 좀 필요하다. 잘 좀 검토해 봐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정책 이슈에서 정치 이슈로 넘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부울경 같은 경우에서도 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어떤 선거용 아니냐 그리고 졸속적으로 입법이 마련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또 이 본인들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냥 또 반대하고 뭐 발목 잡기로 이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법에 또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던 것이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미래통합당 시절에 본인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 긴급 재난지원금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로 일관하다가 열흘 전에 그렇다면 일괄 지급에 찬성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판세는 기운 뒤였었습니다. 그런 종전의 어떤 선거에서 패배의 아픔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예. 이끌려 다니는 형국 이런 국면에서는 좀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인찬 평론가는 최근에 뭐 부산 다녀오시고 부산시장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좀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지역 민심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여기서 나온 여론조사를 지역에 내려갔더니 체감할 수 있던가요? 아니면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덕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민심들이 있는데 가덕도 자체가 선거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결정적 어떤 주요 기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예. 하지만 방금 전에 나왔던 리얼미터의 부울경 여론조사 저는 사실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500명을 조사했는데 부울경이면 부산, 울산, 경남이잖아요. 네. 이 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뜯어봤더니 응답한 응답자가 7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전체 민심을 겨우 100명도 안 되는 사람 조사한 걸로 가중치를 나눠서 지금 잘못됐다 판단하는 사람이 54%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우리가 여론조사를 판단할 때 네. 전국조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조사를 볼 때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네. 부분을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가덕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여야나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저는 이왕 대통령까지 내려가고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아주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만 가덕도를 이렇게 다소 절차를 생략하면서 추진하는 문제가 부산 지역 민심에는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서울이나 충청권 민심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반발, 이 반대 여론이 지금의 민주당 이 예타 면제를 주도했던 여당에게는 상당 부분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이 신문에 다 싣지 못하는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이렇게 표본을 다 뽑아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별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좀 있는 거죠.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죠. 세계일보 이면인데요. 기분 좋은 소식이죠. 한국어 영화. 이거를 한국 영화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포 2세가 제작한 미나리라는 영화가 골든글러브 상을 받았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한국어로 된 영화 중에는 지난해에 이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기생충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관련한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Minari.
all the Minari family. I want to thank the actors Stephen, Yeti, YJ, Alan, Noel, Will Patton. This one here, she's the reason I made this film. And I just want to say that Minari is about a family. It's a family trying to learn how to speak a language of its own. 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인 가정에서 자란 자전적 경험을 그린 영화인데,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각종 시상식을 휩쓴 영화라고 합니다. 특히 조연을 맡은 윤여정 씨는 26차례나 이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또 다른 수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 미나리라는 영화 제목이 왜 미나리라고 했는지 혹시 제가 말했을 때 들으셨어요? 미나리라는 건 뭐 우리가 아는 미나리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네. 잘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제 제목이 차용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뭐 거기 잘 토착해서 잘 산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담고 있더라고요. 시궁창에서도 잘하고요. 네. 근데 미나리는 먹으면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시원한 맛을 주기 때문에 네. 그 미나리라는 것은 아마 서양 사람들은 왜 미나리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조금 이해하겠지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를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미나리 안 먹을 겁니다. 이걸 팔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미나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서 먹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로컬적인데 예. 이게 글로벌하고 지금 통한 거죠. 사실 지난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 영화 또 한국이 만드는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광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한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렇게 2년 연속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종차별 없이 다룬 이민자 이야기, 그 신선함에 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윤여정 씨와 같은 조연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 또 이민자들의 보편적 스토리도 일품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수님, 우리 미국 사회에 가면 물론 백인이 주류 사회라고 해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은 뭐 다양한 이민자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가 모두에게 좀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사회가 그렇게 다인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외국어 영화상만 네. 수상했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그 영어를 5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뭐 작품상 후보도 안 올라간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데 사실 네. 미국의 정신과는 좀 어긋난 것 같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이민자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곧 개봉된다고 하니까 저도 좀 꼭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가족의 그 스토리를 잔잔하게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각광을 받는 걸 보면 그 안에 숨은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신경민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떤 미나리에 대한 어떤 그 척박한 곳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지혜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손자가 이제 뱀에 놀라서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 정치권의 상황도 그런 게 많이 유사한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삶의 지혜가 녹여 있는 것만큼 또 훈훈할 것 같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사회적 양극화 이런 보편성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사랑을 받았었을 것 같고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이걸 담은 게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 미나리 감독이 정이삭 감독인데요. 재미교포 2세입니다. 학점을 따려고 들었던 영화 수업이 자신의 삶을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이삭 감독 자체 이제 가족들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하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 감독이 영화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상당히 좀 이채로운데 본인은 예. 원래 영화도가 아니었고 예일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한 뒤에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해서 인문학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영화 수강을 했다가 영화에 푹 빠져서 이 감독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나리라는 게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이 트레일러만 보고도 사람들이 좀 눈물을 훔칠 정도로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이민 2세 가족의 도움을 위해서 할머니가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도착했을 때 아주 한국적인 이런 음식들, 뭐 멸치랄지 고춧가루 이런 것을 주선주선 꺼내니까 이 한예리 배우가 눈물을 훔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을 울리는 그런 또 장면으로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곧 개봉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관람관을 찾으실 것 같고 미국에서도 예. 이게 몇몇 그 관람관을 확보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예. 좀 큰 호응을 받았다고 지금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영화관에 가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이렇게 좋은 영화 나오면 방역 철저히 준수하시면서 좋은 영화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가 곧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2면에 실린 기사 한번 볼까요? 보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남아 선호가 뭐예요?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과거에는 남아 선호, 그러니까 아들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강했는데 지난해 출생아를 보니까 남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남아와 여아 신생아 비중은 여아가 100이라면 남아가 105 정도 되는 게 자연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90년 당시만 해도요. 여아 100명당 남아 116.5명으로 네. 남아의 수가 훨씬 더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초 사회가 일부 구성되었던 세대적 특징이 있는데 작년에는 남아가 여아 100명일 때 104.9명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예. 이게 자연 성비의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셋째 아이의 성비인데요. 네. 우리가 과거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을 때는 첫째 딸, 둘째 딸일 때 어쨌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셋째를 낳으면 셋째의 경우에는 확률상 아들 확률이 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성비에 있어서.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 셋째의 경우가 오히려 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제는 셋째를 낳으시는 분들이 굳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셋째를 낳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녀를 더 많이 가지려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서 셋째가 출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네. 오늘 2029년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여아의 숫자가 남아를 초월하게 되는 그런 여초 사회로의 진입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표를 보면은 2000년에 셋째와 이상일 때 남아 비율은 남아일 확률이 50%나 더 높았던 건데 그러니까 둘째까지 낳고 셋째를 낳을 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초음파라든가 이런 사전에 성별을 알 수 있는 그게 보편화되면서 셋째와 이상일 때는 남자일 경우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법 낙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남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06.7까지 낮아졌다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는 사회지만 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일보 신면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오늘로 5일째인가요? 지난 26일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백신 접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미견 이상 반응이나 아주 경미한 증상만 있지 차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일보에서는 4, 5월에 혹시 백신이 좀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기사를 지적한 것 같아요. 신경민 의원님, 이게 왜 그런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계약을 한 것과 예. 반입하는 것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외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과학 외교의 실패, 과학 중에서도 이건 의학 외교인데요. 바이오 관련된 특화된 건데 예. 이 부분의 외교는 좀 다르거든요. 전혀 성격이 다른
업계를 상대를 해야 되고 또 국가적 영향력도 있어야 되는데 예. 과학 외교에 우리나라가 좀 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틀림없이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예. 이 점검에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을 보완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아무도 하질 않아요. 예. 지금 과학외교가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그 당시도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메꾸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 과학외교의 중요성이 드러났고요. 이것이 국내 정치하고 연결이 되면서 예.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공백의 우려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백신들이 또 추가로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것은 노력하면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점검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과학외교의 공백을 메꿔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5월까지 접종 인구가 4%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 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추가로 공급되는 허용되는 이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6면인데요.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에 대규모 시위가 확산하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로 물든 도로, 주인 잃은 신발, 군부 총격에 3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미얀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에 나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 제가 진행해 드렸습니다. 3월이 왔는데 따뜻해진가 싶더니 갑자기 또 날이 차져서 출근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강원 지역에선 많은 눈이 왔었는데 교통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